스타트. 그날 밤 저는 형수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 조명은 낮게 켜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제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 얼굴이 너무 고요해서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고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준혁 씨, 형수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무서워요? 저는 천천히 형수님의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형수님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꽃집에서 매일 물을 만지는 손이라 그런지 늘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저는 좋았습니다. 이 손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여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으니까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무서운데 괜찮습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봄비 소리가 더 세졌습니다. 형수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더 이상 미루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쪽으로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형수님의 차가운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2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봄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이 순간까지 오는데 꼭 5년이 걸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제 형 이름은 이준성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형 그늘에서 자랐습니다. 형이 가는 길을 보고 제 길을 정했고 형이 하는 말을 들으며 제 생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형이었습니다. 5년 전 겨울 형은 아침 출근길에 쓰러졌습니다. 회사 주차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차 문을 열다가 그냥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심장마비였습니다. 발견이 늦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향년 55세. 저는 그 소식을 회의 도중에 받았습니다. 부장님이 부르셔서 나갔더니 회사 전화로 형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씨, 형님이 쓰러졌어요. 형수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저는 잠깐 형수님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병원 좀 와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코트도 안 챙기고 뛰어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수님은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연락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형수님 옆에 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가서 말없이 앉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형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을 확인받는 것처럼. 그 모습이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장례는 사흘이었습니다. 형수님은 그 사흘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을 맡고 음식을 챙기고 아이들을 달래고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운전을 하고 짐을 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손님들이 다 돌아간 밤, 형수님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을 말없이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서 행주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닦았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형수님 곁에 선 첫 번째 순간이 빈자리, 형이 없는 집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형이 해놓은 대출이 세 군데였습니다. 사업 운영 자금으로 끌어다 쓴 것들인데 형수님은 그 규모를 장래 이후에야 처음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형 월급이 끊기면서 급격히 줄어들었고 아들 길동이는 군 복무 중이라 당장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딸 수아는 대학교 2학년 등록금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형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형수님 집에 들렀다가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봤습니다. 대출 상환 안내문, 보험금 청구 서류, 은행 거래 내역서, 빼곡하게 메모된 숫자들. 저는 그것들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형수님, 이게 다 뭡니까? 형수님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정리해야 할 것들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혼자 다 하고 있었습니까? 제 일인데요. 저는 그날부터 주말마다 찾아갔습니다.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전구를 갈아주고 보일러 필터를 청소했습니다. 길동이 군 복무 중에 필요한 서류들을 대신 챙겼고 수아 등록금 대출 서류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느 날 형수님이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왜 이렇게 자꾸 와요?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형이 있었으면 했을 일들을 하는 겁니다. 형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서 국을 끓였습니다. 저는 그 국을 받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형이 이 국을 얼마나 자주 먹었을까? 이 맛을 형은 알기는 했을까? 위혀? 그때였습니다. 처음으로 무서운 일이 생긴 것이 형이 세상을 떠난 지 넉 달쯤 됐을 때 형수님에게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침 그날도 형수님 집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형수님이 문을 열었는데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이준성 씨 댁이죠? 형수님이 굳었습니다. 저도 뒤에서 느꼈습니다. 형수님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을. 누구세요? 준성 씨하고 사업관계로 엮인 사람들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형수님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댁은 누구십니까? 가족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하시죠. 남자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이준성 씨가 저희 쪽에 빌린 돈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유족이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수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정식 채권이면 법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직접 찾아오는 건 불법입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저도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가 명함 하나를 던지듯 내밀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형수님이 무너졌습니다. 제 팔을 잡은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애아빠가 그런 데서 돈을 빌렸는지, 당신이 그런 짓을 했는지. 저는 형수님 옆에 같이 앉았습니다. 형수님, 제가 알아볼게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당한 채권인지. 준혁 씨한테 왜 이런 걸 부탁해요?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형수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형수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떨리는 어깨가 잦아들 때까지. 알고 보니 그 남자들은 제도권 밖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형이 사업 자금이 급할 때 손을 댔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상속 포기 절차를 안내해드렸고 덕분에 형수님은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꽃집의 시작. 형수님은 형 사망 6개월 만에 동네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생전에 형이 절대로 반대하던 일이었습니다. 형수님이 꽃을 좋아한다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명절에 형수님 집에 가면 창가마다 화분이 놓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형은 그걸 항상 흉을 봤습니다. 꽃이 밥을 먹여주냐? 그것들 치워라. 형수님은 그래도 몰래 화분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꽃집 개업날 저는 화환 대신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간판을 달고 선반을 조립하고 냉장 쇼케이스를 옮겼습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해가 질 무렵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형수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저는 그 문자를 하루 종일 들여다봤습니다. 겨우 6글자인데 왜 그렇게 오래 보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꽃집은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동네 꽃집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고 형수님도 꽃 관리가 익숙지 않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시든 꽃을 정리해주고 물을 주고 무거운 화분을 옮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형수님이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그 손길이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형수님이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예뻐서요. 말이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형수님이 잠깐 굳었다가 꽃다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귀가 살짝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꽃이요? 네, 꽃이요. 저는 괜히 다른 데를 봤습니다. 두 번째 위협. 그 사체 남자들이 다시 나타난 건 꽃집이 문을 연 지 2달째 되던 때였습니다. 이번엔 꽃집으로 왔습니다. 형수님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시간에 꽃집 근처를 지나다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하나가 계산대 앞에 서서 형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네요. 아직도 여기 계십니까? 볼 일 있어서 왔습니다. 그쪽은요? 저도 볼 일이 있어서요. 사모님한테. 저는 남자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채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 오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남자가 픽 웃었습니다. 법으로만 되는 세상이 아닌 거 모르십니까? 준성 씨가 우리한테 빌린 건 정말 돈만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걸렸습니다. 저는 표정을 숨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한테 하십시오. 사모님은 관계없는 분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하나 더 놓고 나갔습니다. 형수님이 제 쪽을 봤습니다. 길동이 아빠가 저한테 뭘 숨긴 게 있는 거겠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준혁 씨한테 자꾸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형수님. 저는 형수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폐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말은 다시 하지 마십시오. 형수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이 촉촉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형의 사업 관련 서류들을 다시 뒤졌습니다. 오래된 거래 내역, 계약서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형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운영하던 창고 부지의 권리를 담보로 맡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알고 보니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형이 죽으면서 그 권리 관계가 불분명해진 것이었고 그 남자들은 그걸 노리고 계속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그 담보계약이 불법계약임을 밝혀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법적 대응 경고를 받고 나서 다시는 형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한테 그 사실을 알렸을 때 형수님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진짜 든든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그냥 칭찬 한마디인데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기일의 밤, 형의 일주기 기일이 왔습니다. 아들 길동이는 군 복무 중이라 오지 못했습니다. 딸 수아는 친구 결혼식이 겹쳐서 저녁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형수님은 혼자 제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저녁 무렵 찾아갔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형수님이 문을 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 씨 연락도 없이 제사 드려야지요. 형수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형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형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형은 늘 저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크고 거침없는 웃음. 그런데 저는 그 웃음 뒤에 형수님이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형에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형수님, 제가 볼게. 형수님과 나란히 앉아 술을 한 잔씩 따랐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형수님이 말했습니다. 길동이 아빠가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창밖에 바람소리가 났습니다. 형수님은 영정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슬픔이 있는지 원망이 있는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은 형이 보고 싶으십니까? 형수님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건지, 그게 꼭 당신이 아니어도 됐을 건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수님이 형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형수님은 그냥 오래도록, 너무 오래도록 혼자였다는 것을. 흔들리는 마음. 2년이 지나면서 저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매주 형수님 집을 찾는 자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형 대신 돌봐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형수님이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형수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수님 집에서 나란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었는데 주인공이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형수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는데 저는 그 옆 얼굴을 보다가 그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의 영정 사진, 그 웃는 얼굴.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5살 남자가 형수님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꺼야 하는 건지, 꺼도 되는 건지.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수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라면 끓여서 같이 먹을 걸 그랬어요. 또 와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울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거리두기. 저는 발걸음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 1회를 격주로, 격주를 월 1회로. 형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꽃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차 안에서 잠깐 보이는 거리였는데 형수님이 혼자 큰 화분을 들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화분을 옮겨주고 나서 형수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바빠요? 아니요. 그럼 왜 안 와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안 오냐는 말이 왜 오지 말라는 말보다 더 가슴에 꽂혔는지 형수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꽃 하나를 꺾어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노란 프리지아였습니다. 가져가요. 향이 좋아요. 저는 그 꽃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 향기를 맡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수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형수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두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그렇게 따뜻하게 읽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아의 말. 딸 수아가 저한테 연락을 해온 것은 형 사망 3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수아는 저랑 마주 앉아 한참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물었습니다. 삼촌, 엄마한테 왜 그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삼촌이 자주 왔을 때 엄마가 달랐어요. 밥도 잘 먹고 꽃집도 신나서 얘기하고. 근데 요즘은 또 그냥 그래요. 저도 모르게 알게 됐어요. 삼촌 안 오는 날은 엄마가 저녁을 잘 안 먹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아야, 삼촌이 엄마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근데 엄마도 삼촌 좋아하는 거 알아요. 둘 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수아야, 근데 나는 삼촌이잖아. 그리고 엄마는 아빠 죽은 지 3년 됐어요. 수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삼촌,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 알면서도 삼촌한테 말 못하는 것들이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엄마 행복해야 해요. 그게 아빠한테도 저한테도 더 좋은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올해 천장을 바라보다가 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형은 어쩌면 이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그 여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형한테 속으로 말했습니다. 형, 진짜 가도 되겠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봐도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백 직전의 밤, 형의 사주기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날 형수님한테 말하려 했습니다. 형의 영정 앞에 앉아 술을 따르는데 형의 얼굴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일을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형수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말이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할 말이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요? 다음에 할게요. 언제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 답을 보냈습니다. 형수님이 웃는 날에요. 한참 뒤에 형수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내가 웃어야겠네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55살 남자가 문자 하나에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그 문자에 대해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좋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게. 형수님이 웃던 날, 5년째 되던 봄, 형수님의 꽃집이 지역 플리마켓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수아가 신청해줬다고 했습니다. 형수님은 며칠 전부터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전날 밤 늦게까지 형수님과 함께 꽃다발을 묶었습니다. 리본을 자르고 포장지를 접고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잘 팔릴까요?
형수님이 물었습니다. 다 팔릴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형수님 꽃이니까요. 형수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눈에 담았습니다. 플리마켓 당일 저는 일이 있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이 혼자 나갔습니다. 2시간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다 팔렸어요.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럼요. 준혁 씨 말대로 됐네요. 제가 틀린 적 없습니다. 건방지네요. 다음 문자가 없어서 저도 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6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선, 5년 동안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 씨, 네. 나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 화장실에 숨어서 55살 남자가 혼자 울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안 기다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왜요? 그날 오겠습니다. 오늘.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에필로그, 봄밤의 고백. 그날 밤 저는 형수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준혁 씨, 네.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운데 괜찮습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형수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루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쪽으로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형수님의 차가운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봄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형수님이 속삭였습니다. 준혁 씨가 내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저는 형수님의 이마에 이마를 맞대고 손을 꼭 마주 잡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형수님. 봄비가 유리창을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서야 온 봄이었지만 그 봄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